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 적자는요, 전달 대비 19%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는요, 전년 대비해서 11%가량 증가하면서 이 두 나라 간의 협상에 대한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적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입이 6.7%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상당히 압박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요, 또 트럼프가 상당히 아리송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간의 협상에서 굿딜과 노딜 모두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최근에 미중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세계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에서요, 해킹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가 모두 팔려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미국 주식 종목은요, 바로 몬스터 베버리지입니다. 이 몬스터 베버리지는요, 에너지 드링킹 음료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지금 주식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동우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작년 무역 적자가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제 전방위적 관세 폭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지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대중 무역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이제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안 좋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무역 적자 확대라는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된 이제 그런 셈인데요. 작년에 계속적으로 이런 경고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도 작년 말이나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해서 12.4% 늘어난 6,210억 달러에 달하고 기록했다고 이제 밝혔고요. 또 이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8년도에 7,090억 달러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수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7.5% 늘어난 것에 그친 반면에 수출은 오히려 6.3%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제 상무부는 설명을 했고요. 특히나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미국의 작년 상품 수지 적자가 8,91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243년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라고 썼습니다. 가장 주목이 됐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도 4,19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17년보다도 11.6%나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그런 결과고요.
대중 수출은 7.4%의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오히려 6.7%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미국 마켓워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에도 대중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풍족해진 소비자들이 대거 외국산 제품을 사들인 데 따른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는 얘기고요. 또 이는 또 곧 미국인들의 구매력 확대로 이어진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적자 규모 축소를 공언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체면을 이제 구기게 됐다는 이제 분석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결과적으로 훼손된 셈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역 적자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증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석적인 그런 설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2.6%로 전분기 3.4%보다도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적자 규모 확대는 미국의 올해 GDP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런 감세 정책이라든지 무리한 그런 공약 실행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조금은 무모한 그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무리한 변수들이 결국은 또 다른 부분에서 거기에 나타난 그 세금의 줄어든 그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 어차피 또 공백을 메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특히나 이번 주에 그런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도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온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 중국의 그런 무역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 내용을 따져보면은 올 한 해가 중국이라든지 미국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에도 좋은 예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 방식을 또 마련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도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회담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소 애매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굿딜과 노딜 모두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주고 있던 미중 간 무역 협상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왔고, 지금 또 더군다나 이런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적으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궁지에 좀 몰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도 조금은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강력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 자체가 뭐 아니면 도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순조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양호하게 타결되거나 타결이 반대로 아예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아주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의지는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보였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중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보다 앞서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도 12.5% 늘어난 6,2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같이 언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과 관행의 변경, 그리고 미국 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강제 이전하게 하는 행위의 중단, 그리고 산업보조금 지급 축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국내 시장 개방 등을 이제 요구를 해왔고요. 자,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낙농 제품,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 상품 등의 구매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이제 오르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무역회담에 이제 정통한 소식통들도 양국이 미국과 중국이 이행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담은 결렬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 아래 시장이 상당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에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그런 뉴스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전략 대응을 세워야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켜본 저희가 경제 지표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호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혼조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지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S&P를 먼저 봐드릴 건데요. 이제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S&P의 이제 상승세는 지난주까지는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S&P 같은 경우 상단의 2,800을 돌파를 하면서 제가 최대 2,820에서 2,840선 내외까지의 상승을 예고드렸는데요. 정확하게 2,819.75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은 단기 하락 구간에 접어든 상태고요. 물론 이제 저번 주 상승세는 가능하지만 상단의 고점을 대비한 또 단기 조정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나온 데다가 미중 무역 협상에 또 악재가 또 같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2,800 라인 이탈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나왔고요. 지금 해서 2,765 라인 내외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현재 S&P 500은 이제 하방 압력이 가중된 그런 중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하단의 직전 저점이 2,765 라인대 내외에 지금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은 불안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예정된 경제 지표라든지 더군다나 내일 주말에 들어서는 구간이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하단 라인에 이탈이 나온다면 2,740 라인대까지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저가가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 급상승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 상단에서의 반등 강도를 확인하신 이후에 매도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단기 하락 라인 하방의 2,740 라인대와 일봉상 기준선 자리 내외까지 2,730선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당분간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7,000선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나스닥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고, 또 나스닥도 제가 예상드린 대로 7,200 내외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경우에 7,260선까지의 이제 상승 구간 제가 예상을 드렸었는데요. 7,200 구간에 강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7,200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이 구간 저항을 받았고 현재 7,100 라인에
지지 여부 지금 확인 중인데요. 사실 지금 7,100 라인의 지지 여부도 지금 S&P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불안한 구간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하방 압력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봉상 20선 라인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또 나와준다면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고점이 7,200 라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하단의 1차 지지 라인은 7,100 라인을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7,070 라인의 1차 지지 라인 꼭 확인하시고요. 자, 2차 지지 라인은 7,030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100 라인에 굳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단기 반등 시 7,130 내외에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단기 매도 전략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도 S&P와 유사하게 단기 매도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달러는 아직 엔화 대비해서는 약간의 약세를 띠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엔화가 골드와는 또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해서 최근에 더군다나 인덱스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조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1330 라인이 이탈되고 1315 라인에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1300 내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단기적인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거기까지도 허물어지면서 지금 하방 탄력을 받으면서 1280선까지 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 횡보 구간에 들어선 상태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아직은 하락 침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완전한 지금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으로 혼조 횡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더군다나 직전 저점인 1280 라인대가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해서 1260선 내외 때까지도 한 번은 생각을 열어두시고 단기적으로는 1275 라인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는 전략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추세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만 일단 대응하시고 확실한 신호가 나왔을 때 반등 구간이라든지 추가 하락 구간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요, 1280달러를 지지를 하는지 혹은 이탈하는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는 유로 FX에 대해서도 함께 볼까요? 네, 지금 유로도 지금 이제 골드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라인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1.14100 내외의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트상도 윗꼬리를 다르면서 제가 이 지지 라인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확보가 된다면 1.14700 내외까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아쉽게도 여기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골드와 마찬가지로 또 달러 인덱스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하지만 직전 저점이 1.12610의 저가는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방 압력 구간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지지 라인대를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유리할 듯 보여지고요. 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 달러 인덱스 물론 흐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1.13500 내외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지 못한다면 단기 반등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유로는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나 큰 반등보다는 혼조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해서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단기 전략은 1.13000 내외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1.13500 내외까지의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직전 저점인 1.12960이 이탈되는 모습이라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느냐 혹은 감산이냐 이 두 가지 이슈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무게에 실려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한 2, 3주 내외부터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협력,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된다는 이제 그런 호재, 더군다나 또 비오펙 국가의 감산 동참 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합의가 조금은 정체된 모습이 나오고, 더군다나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방 압력을 받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보자면 어제 주간 재고 발표에서 큰 폭의 증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 압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금은 강한 또 지지면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봉상 하방 압력 구간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단이라 하더라도 57불대를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고 강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급상승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오히려 하단 구간인 일봉상 기준점 자리인 54.80대 내외의 지지 확인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해서 물론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지수 선물의 방향성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에서의 단기 매도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은 54.80대까지 하단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드오일까지 모든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쉽고 또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바로 미국 주식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저희 신일섭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마감 시황부터 조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 일단 일부 조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질 것인지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기로에 섰네요.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을까요? 솔직히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전고점에서 무너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전부 다 안 좋은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반드시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시간이라도 벌어야죠. 안 그러면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 죄다 기술적 분석에서 안 좋다고 하는 쌍봉
혹은 하락 N자, 그것도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하게 지금 에너지가 소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 여기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20개월 선 밑에서 5개월 선이 밑으로 돌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여기를 돌파하고 쉬면 굉장히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작년 말의 하락세를 완전히 장군 멍군으로 한번 치고 받은 다음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정치권에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나와서 악재로 작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커다란 뭐 흔들림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이번 주랑 다음 주 초에 거래일수 한 4, 5일 정도의 흐름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0% 떨어지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의 하락폭보다 굉장히 크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들이 지금 좋지가 않았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엔비디아 다 좋지가 않았고 이것도 지금 좋지가 않으면서 기술적인 모습이 지금 다 안 좋게 지금 나옵니다. 이 반도체 지수들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실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요. 인텔도 그렇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니 지금 바이오주들이 하락폭이 컸네요. 지금 보니까 뉴욕에서 뭐 화이자, 제약바이오로 할 수가 있죠.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건 화이자입니다. 마이너스 2.40. 굉장히 크죠, 다른 거에 비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에는 암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하락폭이 제일 크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화이자, 세계적인 제약회사고 암젠, 나스닥에서 암젠,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 제약 바이오 주의 흐름이 지금 좋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팡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 이 시대의 총아들, 이 미래를 이끄는 총아들 중에는 넷플릭스 혼자 1.50%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한 데다가 바이오 업종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끈다고 평가가 되어서 이제 뭐 군단까지 된 팡 얘네들이 지금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 구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 거기다가 이제 신산업인 바이오와 새로운 팡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좋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 약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인지 혹은 바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간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하락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조정을 하더라도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조금 정렬할 시간을 벌어주던가 아니면 쉬더라도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쉬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흐름이 좋지 않게 되죠, 지금. 그래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바이오준이 지금 아까 팡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신용카드사들에게 뭐 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아직도 소송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죠. 아마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뭐 그 1심인가가 끝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 그 주체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카드사의 일정 부분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아마 카드사가 재소송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 주민번호 털렸는데 뭐 어쩌겠냐고 지금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미 개인정보는 다 너무 일상화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개인정보 털리는 뉴스가 나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전만큼. 이제 무덤덤해졌죠. 근데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가 해킹을 당해서 5억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2016년에 야후는 30억 명의 회원 정보가 털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 페이스북도 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마이크 주커버그가 그 어디 불려갔잖아요. 상원인가? 그래서 진술까지 했는데 어쨌든 회원 정보가 굉장히 이 회원 정보 유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해킹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힐튼 호텔도 2014년과 15년에 불법 해킹 피해를 봤어요.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 35만 개가 노출되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메리어트와 힐튼 지금 사실 뭐 주가는 크게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리어트와 힐튼은 지금 정말 세계로 다 뻗어나고 있는 호텔 체인이고 우리나라 롯데랑 신라도 이 메리어트와 힐튼을 꿈꾸고 있거든요. 아직 역량은 메리어트와 힐튼에 부족하지만 결국 나중에 뭐 두바이의 신라, 뭐 다른 지역에 다 신라, 롯데 이런 것들 체인이 생길 날이 있겠죠. 그래서 메리어트, 힐튼은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다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도 불구하고 힐튼은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고요. 메리어트도 지금 같이 2019년 들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왔고 결국에 호텔을 이용하면서 호텔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호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음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약간 해킹 사건이 났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활용됐던 곳이 아닌가요? 네, 아마 그 메리어트였죠, 거기도. 네. 메리어트가 결국 그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세계에 진출 안 한 데가 없다는 거, 거기서도 나왔죠. 근데 메리어트가 뭐 그 장소랑 이거랑 연관시키기엔 좀 그런데 그 폼페이오 장관 맨날 트럼프 옆에 지금 등장하잖아요. 트럼프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대부분의 설명은 폼페이오 장관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듣고 북한에서 놀랐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폐쇄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안 하면 영병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이것도 다 폼페이오 장관이 옆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래서 주로 인터뷰를 다 해요. 언론 담당에서. 근데 이제 폭스랑 프렌즈, 폭스 앤 프렌즈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메리어트 해킹의 배후는 중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화웨이도 지금 뭐 말 많잖아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래서 막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메리어트도 그 대상이 되었던 거고 또 중국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사건건, 기업,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데서 중국과 미국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눈에 가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중국의 소행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달 말에 또 27일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문제가 될까요? 뭐 이것까지 뭐 이걸 올릴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뭐 중국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 기업이라던가 모르겠어요. 중국을 이걸 정말 두려워하는 건지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안으로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돼서 견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중국을 많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중국을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화웨이의 스파이 문제라던가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해킹 쪽에서 중국이 관여를 했다는 거 이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고 만약 증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어떤 협상 우위에 쓸 수 있는 어떤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제 추측이지만. 알겠습니다. 카드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좀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문제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식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더 들어갈까요? 네. 네. 그 메리어트와 힐튼 지금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들인데 자, 이 회사들 자, 이거는 지금 미국 주식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메리어트와 힐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야죠. 지금 뭐 여름에 사실 호캉스라고 많이 가잖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너무 많이 당해서 솔직히 뭐 그 지역 업체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팩트가 있잖아요. 너무 바가지를 많이 씌우고 그동안에 당했던 것들 예전에는 퍼질 이유가 없었지만 요즘엔 SNS라는 무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걸 가지고 다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했던 거가 제 생각에는 지금 돌려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름철에 항상 기사가 무조건 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 지금 여름철 해변가, 어떤 해변가를 특정하지 않겠어요. 특정해서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해변가에 뭐 이제 막 기사가 많이 나와요. 놀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항상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팩트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 댓글이 달리는 게 저기 가서 차라리 그 민박이나 이런 거 할 바에는 호캉스 가서 대접받으면서 디너 식사를 하세요. 이게 항상 댓글이 있는데 그게 공감수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멀리 안 가도 그 서울 시내에서도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호텔 체인 5성급 가서 충분히 예전보다 좋은 가격에 지낼 수 있거든요. 패키지 가격 같은 거 싸게 나오잖아요. 여름철에. 그래서 지금 뭐 SNS라던가 뭐 온라인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또 그 예약을 하게 되면 더 할인을 해주고 뭐 이런 프로모션도 많이 있어요. 5성급도 예전보다 눈높이가 많이 낮춰졌어요. 눈높이가 아니라 5성급 호텔들이 굉장히 좀 낮췄죠. 예전보다 가격이나 이런 거 벽을 낮춰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지금 아시아나 이런 쪽의 호텔 체인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메리어트나 힐튼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호캉스를 즐기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 가격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으니 메리어트와 힐튼에 투자를 해서 이걸로 돈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메리어트와 힐튼에서 5성급 호텔 호캉스를 보내시는 어떤 루트를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뀌고 있는 여가 생활 형태에 따라서 또 주가가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타님도 호캉스를 좀 즐겨서 가시나요? 네,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뭐 저도 이제 특정 지역을 또 하진 않겠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계곡을 갔다. 예를 들어 계곡을 가서 이제 평상을 펴요. 근데 이제 평상비가 따로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백숙을 시켜 먹으면 백숙 비용을 따로 내는데 그 비용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백종원 아저씨가 오면 혼낼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도 어디 가서 혼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가격이.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이런 거였죠. 그때는 정보도 없고 SNS 없으니까 그냥 가서 놀러 가서 야 어차피 가족들끼리 놀러 왔는데 뭐 기분 좋게 놀고 먹자. 그래서 돈이 아까워도 냈죠.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보 탐색을 엄청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꼼수를 쓰면 안 돼요. 그걸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검색을 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정보고 뭐고 평이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장사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뭐 정보 탐색을 덜 하거나 둔해서 만약 가서 사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5성급 호텔에 가서 제대로 돈 대접받고 노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호캉스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애가 생기거나 애가 이제 어리거나 이러면 이제 해외여행도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호캉스를 가서 도심에서 세계 음식을 뷔페를 먹으면서 그런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우리나라 호텔 신라라던가 롯데호텔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커가고 있고 그랜드 하얏트 이런 데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세련돼지고 있고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은 지금 굉장히 젊은 층에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스타일이 젊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기존의 호텔들은 리뉴얼하고 있고 새로운 호텔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지가 점점 넓어져서 5성급 호텔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 체인들, 5성급 호텔 체인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호캉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굳이 뭐 미국 주식을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 호텔 주식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이것도 일상 속에서 알 수 있는 재밌는 종목이죠. 자, 이 그 앵커님은 제가 아직 판단을 잘 못했는데 못 물어봐서 술 자리를 좀 가지시는 편이신가요? 옛날에는 많이 네. 갔는데 요즘은 조금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피곤하시죠? 이거 멘트 짠 거 아니거든요. 근데 피곤에 관련된 거예요. 피곤에 굉장히 관련돼서. 네. 근데 예거밤이라는 술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예거밤의 어떤 술의 일종, 그러니까 술의 일종인데 예거밤이라는 게 에너지 음료가 섞였다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거라는 게 어떤 르크류? 술을 잘 몰라서 그게 어떤 증류주인데 거기다가 뭐 다른 에너지 음료를 섞어서 좀 더 강하게 그 파워를 올려준 술이에요. 좀 뿅 가요. 네. 뿅 거기에 간대요. 그런데 이 몬스터 베버리지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니요. 거기는 보통 제가 알기로 일단은 우리나라의 롯데칠성에서 만든 1위, 우리나라 에너지 음료 1위인 핫식스, 아니면은 미국의 에너지 음료 1위인 레드불 이런 걸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몬스터 베버리지는 이 에너지 음료에서 레드불에 이어서 2위인 업체거든요. 네. 몬스터 베버리지 하면은 가장 그 오리지널, 요즘에 오리지널은 다른 거보다 안 팔리는데 오리지널이 검정색 바탕에 초록 형광색 핥혀 있는 자국 그거예요. 근데 그게 발톱으로 핥힌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몬스터 베버리지의 슬로건이 내 안에, 내 안이 아니라 너 안에, 너 안에, 내 안에죠. 괴물을 해방시켜라거든요. 근데 이거 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편의점에서 이거 중고등학생 남자애들인 것 같은데 대화하는 거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에너지 음료를 사서 들고 가면서 나는 어제 이거 2캔 마셨다고. 근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어서 그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데 자면은 끝장이기 때문에 그거 마시고 각성해서 공부하려고 사 먹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카페인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카페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약간 주춤거리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을 해친다 이거죠. 각성을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고카페인을 섭취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무리가 간다. 근데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가 다 변신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에너지 드링크 판매 탑 10 작년에 오른 것 중에 3가지 종류가 저칼로리, 저설탕, 저탄수화물 제품이 올랐어요. 일단 레드불의 무설탕 음료 매출이 3위고요.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몬스터 제로 울트라 저탄수화물 에너지 드링크가 4위와 7위.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판매 탑 10 중에서 무설탕, 무칼로리, 그리고 저탄수화물. 이게 3, 4,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음료가 건강을 생각하는 걸로 변신을 해서 소비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 한쪽에서 비판하던 그런 사람들까지 잠재 고객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게 원래 남성 그룹이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소비자였거든요. 남성들의 약간 뭐 파워를 증강시켜주거나 뭐 그런 각성하거나 뭐 이게 사실 예거밤이 뭐 인터넷 쳐보면 막 작업주라고도 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최근에 소비자 계층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귀주모태주나 이런 거 보여드릴 때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귀주모태주 뭐 양아양조 이런 그 중국의 백주 비싼 것들이 예전에 원래 고위 관료들이 뒤에서 어떤 뒤에서 몰래 정치권의 다른 어떤 조작을 할 때 이렇게 뭐 로비로 쓰이고 이런 술들이었는데 최근에 젊은 층들한테 팔리고 있다. 고량주에 그냥 고량주 빼갈 그 탕수육 먹을 때 먹는 50도짜리 그건데 젊은 층은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근데 젊은 층 중에 누구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에게 지금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돈도 안 주고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일 안 한다고.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런 직업이 세상에 있나요? 뭐냐 했더니 엄마라고.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까지 하려면 죽어나는 거죠. 어린이집이라도 없으면.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아빠인데 그런 생활을 할 수도.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에너지 드링크 신생 소비층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 베버리지를 비롯해 레드불 이런 회사들은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층이 확대된다는 거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파이가 넓어진다는 건데 이게 자기가 이 몬스터 베버리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장의 상황이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에너지 음료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쪽으로 완전 흘러가서 완전 호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날씨. 우리나라 지금 여름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폭염이에요. 미친 듯이. 지금 뭐 날씨가 춥고 이런 거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여름 되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잖아요. 네. 3일 춥고 4일 따뜻해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름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여름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3일 덥고 4일 시원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름에는 계속 더워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덥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나니까 에너지 음료가 굉장히 확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열대야로 잠까지 설치면서 이제 폭염에 시달다 보니까 타우린과 카페인이 든 음료를 찾는 현상이 강화된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전에 건강 쪽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커피나 이런 뭐 그 바카스 뭐 이런 비타오백 이런 거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카페인이나 이런 게. 근데 웃긴 게 또 커피를 갖다 베꼈어요. 요즘에 자바 몬스터라고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돼서 팔리지 않는데 이 수입 과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 먹은 상품평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바 몬스터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커피 맛인데 이 자바 몬스터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자바 오리지널 이런 거보다 지금 몬스터 오리지널 이런 거보다 자바 몬스터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은 다 몬스터 베버리지의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곧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는 더욱더 좀 더 많이 팔리겠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뭐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이제 에너지 음료 시장이 지고 조금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음료가 뜬다. 왜냐면 너무 막 이게 각성을 심하게 하고 막 너무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거반 막 괜히 여러 번 먹었다 뿅 가고 그런 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이제는 좀 편안하고 이런 거. 그런 시류가 있었는데 자, 이게 변신을 했단 말이죠.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것들을 첨가하기 시작하고 그 소비층들이 육아맘으로 또 늘고 육아맘들 맘들에게 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입소문 마케팅 먹히는 게 맘이에요. 엄마, 맘, 여성분들. 왜냐하면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그게 부정적으로 가는 것도 많이 뉴스에 보셨죠. 커뮤니티에서 한 번 업체가 찍히잖아요. 그 업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사기친 적도 있고 커뮤니티에 어떤 엄마가 그 업체가 너무 싫어서 어떤 가짜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업체가 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엄마들이 성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네. 네, 코카콜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몬스터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16.29%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 베버리지는 계속 커갈 가능성이 있고요. 18년도 1월 달에 70.215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가기 전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안 그래도 2월 28일자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뭐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또 성장세가 뛰어나다고 하고요. 레드불이 일단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레드불이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슈퍼볼 사이에 광고 레드불 맨날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보셨죠? 레드불 큰 캔 승용차 지붕에 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그 좀 이쁘게 입으신 여성분들이 막 뿌리고 가잖아요. 시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레드불이 1위인 것이 싫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커가고 있거든요. 에너지 음료 시장이 같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 베버리지가 지금 1등을 따라잡기보다는 그냥 1등 레드불이 넓혀주는 시장을 서로 이제 추격하면서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2018년도 1월 달, 2월 달 지나면서 개파락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길 메꾸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꾸면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면서 한 손에는 에너지 음료 기업 주식을 같이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코카콜라가 지금 작년에 약간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코카콜라도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니 그때 뭐 체리코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또 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몬스터 베버리지 16.29%로 그 인수를 해놓고 갑자기 코카콜라가 자체 에너지 음료를 개발한다고 지금 선언을 해서 약간 그게 악재로 미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악재로 정말 미치려면 에너지 음료 시장 파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악재예요. 그리고 그러면 레드불이 1위로 치고 나가면 얘가 파이가 적어서 얘가 약점인데
문제는 에너지 음료 시장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코카콜라나 레드불이 몬스터 베버리지 입 안에 있는 사탕을 볼따구를 쳐서 뺏지 않아도 자기네가 새로운 사탕이 앞에 많아요. 그래서 몬스터 베버리지는 얘네 신경 안 쓰고 가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소비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성에서 여성 소비층, 젊은 층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이 시장의 파이를 확대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몬스터 베버리지는 제 생각에 신고가를 갈 것 같고 코카콜라가 자체 에너지 음료를 내놔도 코카콜라의 유통망을 세계적으로 이용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범위 그게 넓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름까지도 이 주식을 사보면 좋겠다는 의견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스타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